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고수는 고수를 알아봅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겠는데요. 제가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방송실에서 좀 이거 좀 띄워줬으면 좋겠는데요. 제 PT를 다음 화면 좀 부탁할까요? 오늘은 조금 좀 즐거운 세미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위주보다는 조금은 어쩌면 파격적인 이야기를 제가 드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할게요. 그 다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을 이야기할 때 꼭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87학번이고요. 올해 49, 이제 한 달 후면 50입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286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는 당연히 컴퓨터 학과가 굉장히 인기 있는 학과였습니다. 저는 경영학과를 가고 싶었지만 저희 아버님이 우기고 우기셔가지고 컴퓨터 학과를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서 그만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286 컴퓨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놀라시지 않는데 그 당시에 286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는요, 부르주아 중에서 부르주아라는 소리예요. 제가 지금 지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한 10년 후에 보니까 제가 그 학과를 그만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컴퓨터에 관계된 자격증을 제가 땄어야 될 자격증을 어떤 분들이 요즘 따고 계시냐면요, 초등학교 6학년 이런 분들이 따고 계세요. 시대가 너무너무 바뀌는 것이죠. 다음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듣고 계시죠. 그 다음 부탁할까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이제는 입시가 없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학원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입시 학원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학원의 교습 방법 자체가 달라지지 않으면 학생들을 모집하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들 올해 연수를 제가 무척 많이 나갔는데요. 제가 가서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45세 이상 선생님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일반화되기 전까지는 이분들은 다 은퇴하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30세, 40대 선생님들은 심각할 것입니다. 지금 학생이 22명으로 줄었죠? 앞으로 누가 줄겠습니까? 학생이 줄겠습니까? 선생님이 줄겠습니까? 선생님이 줄 거예요. 2015 교육개강이 내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소통형, 대화하는 어떤 그런 학습법을 배우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연수를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브르타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간에 학교의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점차적으로 학비를 받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초등학생 아이를 데리고 있는 가정이라면은 대학교 학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있어야 대학이 유지가 되죠. 그래서 학생을 그냥 모집할 거예요. 물론 나가는 것은, 졸업하는 것은 힘들게 될 것입니다. 이게 현재 유럽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외국에서 오는 학생들까지도 학비를 받지 않는 일들이 지금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맞춰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나중에 이 아이들이 살아갈 때 맞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볼까요?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직업이요. 바뀐다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 봅시다. 넘어가겠습니다. 명견만리에서 20년 안에 없어질 직업 이야기했는데, 저기에 보면요, 건설 노동자, 또 택시 운전수 이런 분들이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건설 노동자는요, 남자가 직업을 잃었을 때 그래도 패기를 가지고, 내 가정이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저도 건설 노동자 하면서 신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아주 좋은 직업인데 이제 그게 없어진대요. 그만큼 서민 사회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식당, 카페 이런 일인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봅시다. 애프터 서비스 시대를 우리는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서비스를 해주는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는 비포 서비스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다음 볼게요. 세계 최고의 회사였습니다. 포크레인 만드는 회사예요. 두산중공업. 조 단위의 매출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근데 그 망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글로벌 경기 침체와 뭐 중국 문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캐터필터라는 회사는 오히려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다음 볼까요? 네, 그 회사인데요. 그 다음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요, 소통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포크레인에다가 소프트웨어를 심어가지고요, 그 브레이크 패드가 몇 % 정도 닿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로 사용자한테 연락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
사용 습관을 보니까 앞으로 일주일 안에 완전히 망가지니까, 패드가 다 닳아지니까 그 전에 교체하십시오. 그러면은 준비해서 부속을 교체하면 전체 그 건설 공장 현장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돈 더 주고 저거 쓰겠습니까? 아니면 언제 고장 날지 모르는 기계 쓰겠습니까? 돈 더 주고 저거 쓰는 거예요. 이게 항공에서 유지가 되는데요. 이게 그런 큰 회사에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비포 서비스 시대는 우리 삶이 현장에 와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미국의 월마트입니다. 여러분 그 마트에서 간혹 가다 보면 물건 사라고 이렇게 종이 날라오잖아요. 백화점 같은 곳에서. 근데 한 집에 백화점에 브로처가 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임신용품으로 가득 차 있는 브로처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가 화가 났어요. 우리 집에 임신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딸 3학년의 여자애 하나인데 이런 것을 왜 보냈냐고 월마트에 전화했고 항의 전화를 했는데요. 10일 후에 자기 딸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부모도 모르는데 엄마도 모르는데 마트는 알았을까요? 이 딸아이가 쓰는 체크카드가 문제였던 거예요. 체크카드 쓰는 패턴을 봤더니 여성이 한 달에 한 번씩 사야 되는 것을 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품도 천연 화장품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물건 구입 패턴을 쭉 봤더니 90% 이상 이 사람은 임신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브로처를 보낸 것이죠. 아마 여러분이 백화점에 가시면은 머리 파마 색깔을 바꾸고 커트를 하셨던 어쨌든 간에 CCTV가 여러분 딱 찍은 다음에 사람 얼굴 골조를 본 다음에 누구 여사님 오셨습니다 할 거예요. 그런데 옆에 가방이 하나 들렸어요. 어제 왔다 갔는데 또 왔어요. 아, 틀림없이 반품한 것이다. 그래서 반품 코너에다가 이미 그분 여사님 사진과 이름이 쫙 뜨는 거예요. 가면은 점원이 오자마자 여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한 시대가 앞으로 될 거예요. 놀라운 시대죠. 영업사원이 사라진다는 시대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고 미리 하는 곳인데 여러분 이 패러다임에서 밀리고 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육이에요.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볼까요? 노동시장의 붕괴는 더하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친구가 예일대학 나왔어요. 자, 예일대학 나온 친구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초등학교 쭉 1등 했어요. 반에서가 아니라 전교에서 1등한 친구예요. 중학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교에서 쭉 1등해요. 가문의 자랑이에요. 고등학교 가서도요, 전교 1등 했어요. 예일대학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완전히 저 아이 사진 가지고 다니면서 온 동네방네 자랑 다 했어요. 저 학교 다닌 4년 동안, 7년 동안 가문의 자랑이었는데 졸업하고 나서 학위를 3개나 땄는데 1년 동안 취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는 예일대학 나온 저 친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나온清华대학 나온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독일에 좋은 대학 나온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에도 마찬가지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저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와 대학이 배출하는 인재가 맞물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런 소리예요. 제가 이 순간만 제가 말을 좀 과격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비인격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품이 있는데 저도 나름대로 그래서 조금 말을 좀 과격하게 하겠습니다. 효과를 위해서요. 공부는요. 독서실 칸막이 했다 우리 대가리를 쳐받고 20번, 30번, 50번, 100번 읽으면 돼요.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격은요. 사람의 성격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업에서 보니까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격 좋아가지고 옆에 사람하고 협력을 잘하고 화합을 잘하고 쉽게 말해서 시너지 효과를 잘 일으키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사원이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 그 아이의 성격을 보기 위해서 라이프 스토리를 써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소개서잖아요. 근데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써왔는데 지금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남에서 200만 원 학원 주고 사원에서 써오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비슷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자유로운 어머니 밑에서 엄한 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받았고요. 막 이렇게 쭉 써갖고 오는 거예요. 하나도 안 틀려요.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으니까 올해부터 삼성에서 뭘 했냐면요. 여러분 상담소에 가면은 인성검사 하잖아요. 체크리스트 가지고 그 체크리스트 가지고 검사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조금 더 있으면 학원 나올 거예요. 인성검사 점수 많이 받는 법. 그리고 이제 바가지 하나 뒤집어 쓰고 뇌파 검사한다 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도전정신이 뛰어난 사람은 영업직으로, 도덕성이 뛰어난 사람은 재정부로.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인 생산성이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업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 한번 볼까요? 심지어는요, 지금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한 것도 경력으로 쳐져요. 왜냐하면 제가 2년 전까지만 해도 마트에 가서 시식코너를 절대 못 갔어요. 창피해서. 근데 올해는 이제 시식코너를 갑니다. 금요일 날 오후 저녁에 가면은 가장 먹거리가 풍성합니다. 참고하십시오.
다 돌고 나서 마지막에 반찬 가게 가서 빨간 거 하나 딱 먹고요. 커피 한 잔 딱 하고 나면 저녁이 해결될 정도로 좋습니다. 저녁을 많이 안 먹어도 되니까요. 그런데 커피 따르는 아가씨가요. 상사한테 한 소리를 들었는지 애인하고 싸웠는지 집에서 한 소리 듣고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요. 상냥하지가 않아요. 왠지 막 투덜투덜해요. 그러면은 그 커피를 받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 녀석은 도대체 포커페이스 하나 제대로 얼굴 표정 하나 관리를 제대로 못하네. 매니저는 뭐 하는 거야? 왜 저런 아이를 데려다 놨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기업이 아는 거예요. 손님 오면은 조금 전까지만 기분 나쁜 일이 있었지만은 얼굴 딱 조정하고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인사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어떻게 돼요? CS 강사 불러다가 강사비 주고 월급 줘가면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게 가르쳐지나요? 잘 안 되죠. 그런 것까지도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 미래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인재 조건이래요. 첫째 공감 능력, 그다음에 두 번째 협업 능력, 세 번째 리더십,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전부 다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앞으로의 사회는 인공지능 사회는 그야말로 성경의 시대가 왔다. 그야말로 우리 크리스찬의 시대가 왔다. 교회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것이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공감 능력이 있는가, 협업 능력이 있는가 제가 한번 알아보고 싶었어요. 책에서 말고요. 실제로요. 다음 봅시다. 그랬더니 그 다음요. 저는 연사한테 쭉 벌어져요. 그 다음요. 다음 페이지 아예 넘겨주십시오. 저기는 없네요. 제가 여러분 그 MT 같은 데 가면은 스파게티 면을 마시멜로하고 높이 쌓기 하잖아요. 그래서 한 테이블 6명, 7명 조를 지고 누가 높이 쌓는가 시합을 하는데 그 시합을 하는 것을 직접 해본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은요, 6명이 넘어가면 이런 일들이 꼭 벌어집니다. 한 사람이 나서가지고요, 야,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내가 이거 너 잡아봐 하면서 역할을 막 분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한 6, 7명이 넘어가면요, 이상하게 꼭 이런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나빠가지고요, 삐져갖고 있는 사람 한 명 꼭 나와요.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하기 바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야, 뭔 일 있었어? 하면서 왜 그래? 하고 말을 거는 친구가 나와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요, 공감 능력이 좋은 친구예요. 그리고 또 별로 이렇게 말은 하진 않는데 그렇게 많이 말은 안 하는데 중간중간 한마디 툭툭 하는데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들을 막 제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죠. 이런 것들을 리스트를 가지고 교사들과 함께 철저하게 아이들을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공감 능력 없어요. 그냥 자기 감정도 몰라요, 애들이. 그리고 협력을 하려면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기 혼자 만들어요. 자기 혼자. 그리고 하다 안 되면 옆에 사람과 같이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아이들의 정서 상태가 정말 심각합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봅시다. 우리 교사들의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모들의 공감 능력이 없고 부모들의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청소년 문제가 아주 심각한, 그렇죠? 저도 청소년 2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이분들을 모시고 사는 것이 보통 고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청소년 문제가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청소년 그 사춘기는 본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춘기가 있어야 된다면은 조선시대에도 사춘기가 있어야 되고 지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도 있어야 되고 우리 한국에도 있어야 되고요, 부자 집에도 있어야 되고 가난한 집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춘기가 있어야 된다면은. 근데 사춘기가 없어요. 진짜 사춘기가 아니라 진짜는 뭐냐면 소통이 안 된 사람이 나타나는 행동에 불과해요. 그래서 요즘 유아 사춘기라고 이야기해요. 7살, 4살 아이도 소통이 안 되면 이상 발작 증상을 내고요, 70 먹은 어르신들도 마음이 통하지 않고 소통이 안 되면 이상 현상을 나타내는 것뿐이에요. 근데 가장 우리가 마음의 문이 닫히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냐면요, 청소년 시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귀여웠거든요. 어렸으니까. 이뻤거든요. 귀여우니까 봐줬는데 귀여운 맛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부모들과 소통이 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귀여움을 더 오래 봐주는 사람이 옆에 있었어요. 누구냐면요, 이모, 삼촌. 여러분, 엄마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이모, 삼촌, 이모, 고모래요. 근데 욕심은 없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하고 이야기를 하라면은 정말
정말 대화가 안 되는 조합이 있는데 부모와 자녀 조합이에요. 이 조합은 될 수 있으면 대화를 시키면 안 돼요. 좀 떨어뜨려 놔요. 서로 교육을 해가지고 맞닿아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나마 안 싸우지. 안 그러면요 욱 올라와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좋은 이모, 삼촌,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변에 없어요. 멀리 살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번 만나가지고 겨우 하는 것이 용돈 주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는요 세배를 가면 돈 받는 것이 없었어요. 그 집에서 맛있는 다과 차려주면 먹고 감사합니다 오는 것이 전부였어요. 근데 이모 고모가 멀리 살면서부터 돈으로 해결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은 아이들이요, 아이고 여러분 설날 때 오십시오. 수구마로 다니세요. 수구마로. 올해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저희 딸아이가 아빠 올해 외갓집도 갈까? 했더니 아니 못 가는데 올해는. 그랬더니 그런 일을 하시면 되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서 나 지금이라도 갈게 했더니 아니요 그날 가야 돼요. 이유는 뭐예요? 수금해야 되니까. 이렇게 인간 사회가 각박해져 버린 거예요. 다음 볼까요? 우리 교회 형편을 좀 보겠습니다. 2050년에 최윤식 박사님이 미래학자, 저분도 목사님이시더라고요. 70대 고령화가 된대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016년 현재 36세 이하만 손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 나이를 모르시는 건 아니죠? 36세 이하. 예. 목사님,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이분들을 교회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70대 고령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의 시스템이 익숙해요. 우리는 찬송가 부르면서 은혜가 돼요.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의 손주들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교회에 와서 들어와서 마음껏 신앙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양보하지 않으면 자꾸 이 세대는 교회를 떠나게 될 거예요. 아이들 보고 양보하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양보를 해줘야지. 교육도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절대 교육 못 바꿔요. 바꿀 수가 없어요. 어른인 우리가 바꿔주지 않으면 저 아이들은 선진화된 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한번 볼까요? 네. 그 다음, 그 정도 놔두십시오.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육에 있어서 메타인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메타인지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물어보면 알면 네, 모르면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자,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시죠? 알고 계십니까? 네. 베네수엘라의 수도 알고 계시는가요? 네. 어째 그 대답이 시원찮습니다. 모르니까 그러시죠. 어쩜 그렇게 빨리 모른다는 걸 아시죠? 컴퓨터면은요, 내가 중학교 때 알았던 나라 이름 수도 싹 검색해보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 검색해본 다음에 모른다가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요, 모르면 금세 모른다고 툭 이야기해버립니다. 알면 안다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메타인지가 친숙함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익숙하고 내게 친숙하면요,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익숙하지 않고 좀 친숙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생각해요. 베네수엘라의 수도하고 나가 친숙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 두말 것도 없는 것이죠.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컨닝이라는 단어 아시죠? 저하고 같이 컨닝을 10번을 하겠습니다. 시작. 컨닝. 미국의 최초의 대통령은? 네, 다 그럴 줄 알았어요. 조지 워싱턴입니다. 링컨 아니에요? 하나 더 해볼까요? 자, 보크. 투수가 잘못된 행동한 것이 보크입니다. 야구에서. 자, 시작. 보크. 스프 뭐로 먹죠?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포크, 스푼 막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리어카 아시죠? 리어카. 자, 리어카 시작. 리어카의 바퀴 개수는?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2개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익숙해져도요, 이렇게 실수해요. 이게 메타인지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도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높이 쌓은 탑 이름이 뭐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성경 어디에도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대적한다는 표현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늘 설교를 들으니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사람들을 끌어모으자고 탑을 만들기는 했는데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정확하니 성경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방주를 만든 노아에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 하면은 막 비웃었다, 조롱했다 그런 표현들이 잔뜩 나오는데 성경 어디에도 노아를 비웃었다는 표현, 조롱했다는 표현은 없어요. 우리가 직접 성경을 보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왜요? 익숙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저 단어들 어디서 나온지 아시죠? 잉태하사, 동정녀, 장사 지내고, 공예, 교통. 7살짜리 꼬마가 사도신경을 외우니까 할머니가 난리 났어요. 신동 나온 것처럼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얄궂게 물어봤어요. 야, 장사하고가 무슨 뜻이지? 네! 뭐 물건 사고 뭐 그런 거요? 아, 이 꼬마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초등학교 3, 4학년도 사도신경이 나온 단어의 뜻을 몰라요. 우리가 가르치기는 한데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피드백을 안 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도요, 하나님이 명하사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익숙한데 아이들은 처음 들어본 거예요. 명하사라는 뜻을. 여기 계신 분 다 오전 예배 드리셨죠? 담임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본문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LTE 시대에 살아서 뭐 주워 펼쳐볼 필요가 없어요. 초스피드로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간 많은 교회를 갔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설교의 핵심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화를 기억하고 계세요. 그 예화를 꺼낸 이유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예화를 꺼낸 이유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화를 기억하고 계세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다 복음으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와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니까요, 전부 다 설명을 못해요. 예수님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 입으로 설명할 줄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에요. 다음 봅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개인이 이 사회에서 밥 먹고 사는 게 우리는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 돼요.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 오늘 저녁에 가면 내일 새벽부터 다음 주일 설교 걱정해요. 다음 주일 설교 뭐 해야 되지?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성경 매주일 내내 고민하는 거예요. 말씀을 뭐로 전해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살 수 있을까? 진짜 산다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오전 예배 설교를 죽쓰고 내려왔어요. 오늘 강의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든지. 죽쓰고 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성도들이 은혜 받고 막 그러면은 그래도 조금 나아요. 매번마다 홈런 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강의가 있으니까요, 그냥 간다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빨리 나와버렸어요. 목사들에게도 설교를 그렇게 고민해서 고심해서 기도하고 일주일 내내 고민해서 기도하는데 성도들은 설교 제목도 기억 못해요. 그게 우리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하브루타는 이 강론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신명기 6장에 있는 이 강론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저 단어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강론은 설교다. 강론은 강의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한자를 보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강자가 익힐 강자, 새길 강자. 론자는 이야기할 론, 논할 론. 그러니까 강론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는 익히고 새기는 거예요. 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익히고 내 몸에 새기는 거예요. 내 영혼에 새기는 거예요. 내 생활에 새기는 거예요. 너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말이니까 뒤에서 이야기하면요, 계속 이야기하고 새기고 실천해보고 또 실천하면서 또 깨달은 것을 또 서로 이야기하고, 이것이 강론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논도 약하긴 하지만 논을 주로 해왔어요. 한국교회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도 힘을,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파워를
우리 삶 가운데 보지 못하는 이유는 논을 많이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강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실천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는 것이에요. 왜냐면요,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랑하라가 삶의 현장으로 가버리면 김 집사님이 사랑하는 방식하고 이 목사가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김 집사님이 쉽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도 저는 어렵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쉽게 사랑할 수 있는 일도 김 집사님은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고 어렵게 사랑할 수가 있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실천을 해보니까. 여러분, 제가 하브루타를 아이들하고 저희 집에서도 매주마다 하는데요. 하다 보니까 내가 깜짝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이 강론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분명히 신명기 6장에는 뭐 앉아있든지 일어서든지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애를 가르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의 주제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열심히 하브루타를 아이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요. 아들이 성경을 많이 깨달은 것보다 내가 훨씬 많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훨씬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거예요.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들보다 내가 신앙이 막 점점 단단해지는 것을 봤어요. 아, 하나님 말씀은 듣고 공부해서 깨닫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직접 몸으로 실천했을 때 깨달아지는 메시지가 또 따로 있구나. 직접 해보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메시지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론합시다. 실천합시다. 큐티는 감동을 받고 그대로 살아보는 것이 큐티예요. 그런데 적용하는 것이. 그런데 하브루타는 감동을 받고 또다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실천하고 적용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루는 저희 아들하고 하브루타를 하는데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빠, 여기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인성이 정말 갑이다 그래요. 아이 표현으로. 그래서 정말 그렇다. 그런데 아빠, 어떻게 이렇게 좋은 아버지 밑에 두 아들 다 세 가지가 네 가지가 없죠? 이렇게 하는 거. 뭐가 없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너 생각은 어떠니? 너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니? 했더니 아이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아빠, 하브루타를 안 해서요 그래요. 근데 웃었지만 그 말이 정답이에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 세 가지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세 가지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세 가지, 네 가지가 없어요. 그렇죠? 모세의 손자도 세 가지, 네 가지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들이 왕의 업무에 바쁘지 않고 매주마다 아이들하고 대화를 했더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소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어요. 더 이상 신앙의 중심이 되는 성전이 없어요. 더 이상 신앙을 도와주는 제사장이 없어요. 낮에는 노역을 해야 돼요. 밤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속삭속삭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조상은,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야기하십시오. 내 입으로 내 자녀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발등을 찍는 일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표본을 지금 앞에서 보고 계세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인 전데 설교로 말고 아이에게 직접 하나님 이야기를 해보고 예수님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이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신앙이 있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신앙이 하나도 없는 아이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그리고 우리 아이는요, 아빠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기 시작해요. 저한테 복수하는 거죠. 복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한 짓이 있으니까 복수예요. 피해를 봤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이 부모와 소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심어주지 않아서 아이들이 얼마나 부모에게 많이 복수하고 사는지 몰라요. 다음 볼까요? 이스라엘과 한국 교육의 차이점을 좀 잠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하는 교육. 우리나라는 그냥 학교 그렇잖아요. 듣고 애우고 시험 보고 잊어버려요.
근데 교회는 가운데 두 개가 빠져요. 듣고 잊어버려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만 빨리 한번 그려보세요. 만약에 볼펜이 없는 분은 손에 침을 발라갖고 그리세요. 물고기 한 마리를. 물고기 한 마리 빨리 그렸습니까? 다 그리셨나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붕어 옆대가리를 그리지 않으신 분. 아마 다 이거 그렸을 거예요. 그렇죠? 물고기는 위에서 볼 때 다르고 앞에서 볼 때 다르고 밑에서 볼 때 달라요. 다음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한 번도 우리는 물고기 모양을 가지고 누군가하고 이야기해 본 경험이 없어요. 그 다음 보실래요? 물고기는 다양한 물고기가 있어요. 동그란 버거도 있고요. 갈치도 있고 날치도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전부 다 붕어 옆대가리만 그리고 있을까요? 정말 안 그리신 분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제가 제 책을 딱 두 권 가져왔거든요. 한 권은 담임 목사님께 인사드리려고 가져왔고 한 권은 이거 마친 사람 주려고 가져왔는데 할 수 없이 목사님 드리고 부목사님 드리고 가야겠습니다. 없나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 강의를 한 2년 넘게 하부터 강의하고 다니는데 딱 3분 봤어요. 안 그리신 분은. 그만큼 우리는 획일화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저것은 페이스북 창시자 저커버커가 공부한 학교예요. 엑스터 스쿨인데요. 저렇게 동그란 테이블을 학교 교실이에요. 저게 뭐냐면 하킨스 테이블이라고 해요. 다음 봅시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이 나왔다고 하는 고등학교의 하버드. 저는 하킨스 테이블에서 공부해요. 저렇게 대화하면서 공부한다고요. 근데 저기에 선생님 2분이 들어가요. 12명이 공부하는데. 그래서 학비가 한 학기에 5천만 원이래요. 3쿼터니까 1년에 1억 5천 들어가는 거예요. 2년 공부하면 아파트 하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네. 괜찮은 아파트 하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저런 교육에 근처에도 못 가보겠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런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다가 저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있어요. 어디겠어요? 교회. 교회 교사들이 훈련받아가지고 교사 한 명당 막 10명, 20명 데려다고 교육한 것이 아니라 전 교인의 5분의 1만 교사를 하면은요, 소수 인원들을, 교사 한 명이 4명에서 6명 아이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부타 교육은 직접 교사가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함께 소통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교사 하러 가면 다들 어려워서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성경을 모른대요 이야기하는데 성경 몰라도 괜찮아요. 옆에서 가이드만 대어주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 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볼까요?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우리 아들이 저기 고개 이렇게 들고 있는 아이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확률로 봤을 때는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 볼까요? 유대인이 얼마나 말로 하는 교육을 잘하냐면요. 저 보세요. 책 보세요. 글자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엄마 아빠들은요. 저 베드타임 스토리, 침대에서 책 읽어주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니까 저것을 유대인들은 가까이 가서 배운 것이 아니라 멀찌감치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책 읽어주면 폼이 이래요. 아이를 일단 침대에 눕혀요. 그리고 이불을 어디까지 끌어올려요? 턱 밑에까지 끌어올려요. 책을 하나 꺼내서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신데렐라가 있었습니다 하고 읽어주기 시작해요. 그런데 소리내서 읽어줘 본 경험이 없는 엄마 아빠들은요. 숨이 차요. 겨우 한 권을 읽었는데 그 읽자마자 아이가 무서운 소리를 한마디를 해요. 또 읽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날 남편 보고 당신이 들어가나 너가 들어가나 내가 들어가다 적당히 하다가 끝난 것이 우리나라의 배드타임 스토리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책을 읽어주는 게 아니에요. 저 책은 부모와 자녀가 잠자기 전에 즐거운 대화를 하기 위한 매개체에 불과해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가 크면은요. 저 책 갖고 놀았던 경험이 있어요. 책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요. 책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책 하면은 엄마 아빠가 뭔지는 모르지만 책 갖고 싸웠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배드타임,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1, 2학년, 3학년, 저학년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때 몇 권을 읽었어요 하면서 자랑을 많이 해요. 그래요? 그럼 너 기억나는 책 제목 하나라도 있니? 했는데 애들이 하나도 기억을 못 해요. 왜 우리는 그 몇 권에 그렇게 메인인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읽으라고 한대요. 학교도 미쳤나 봐요. 여러분, 한 권의 책을 3번 읽는 것이 학습에 도움되겠습니까? 3권을 읽는 것이 도움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3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는 한 권의 책을 3번 읽는 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를 읽어도 제대로 읽어서 손맛을 봐야 다음 책도 읽을 마음이 생길 것인데 그것에 대한 손맛이 없는 나라, 우리나라예요. 너무 좋은 나라예요. 다음 봅시다. 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천안시에서 하루타 교육을 해달라고 해서 부모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데요. 토론을 잠깐 시켰어요. 그랬더니 아장아장 걸어가는 한 아이가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해요. 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가방에서 뭘 주섬주섬 꺼내더니 곰돌이 귀가에 달린 물병을 꺼내더라고요. 뒤로 딱 제끼니까 빨대가 툭 차요. 좋아요. 올 때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아이한테 물을 주니까 아이가 싫다고 뿌리쳐요. 그러니까 다시 곰돌이 뒤통수를 때리니까 빨대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가방에 넣고 옆에 있는 분하고 열심히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분이 아주 높으신 분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신가요? 옆집 아줌마. 옆집 아줌마가 교육부 장관이라니까요. 자, 우리 지금부터 옆에 있는 분에게 아줌마한테만 인사하시면 돼요. 아줌마 아니면 인사 안 해도 돼요. 자, 장관님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시키면 또 시킨 대로 다 하세요. 예. 아이가 물이라는 단어를 알아서 엄마한테 물 하러 갔는지, 물을 먹고 싶다고 물 하는지, 남들은 몰라도요. 엄마는 알아요. 엄마는. 관찰만 하면. 근데 지금 엄마들이 관찰을 하지 않아요. 옛날 엄마는 아이가 울면 칭얼거리면서 아이의 눈을 보고 하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엄마들은요. 아이가 울면 칭얼거리는 거 달래기는 마찬가지인데 눈이 어디로 가 있냐면 핸드폰으로 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전철을 타봐도 그렇고. 애착을 생긴다는 것이 너무나도 공허하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애착의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스킨십과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눈 보고 이야기를 안 해요. 눈 보고. 남자아이들 밥 먹으라 하면 엄마가 밥 먹으라 하면 애들은 넙죽 대답은 네 하는데 오던가요? 안 오던가요? 안 와요. 왜요? 남자아이들은요. 그 소리가 들어오자마자 머릿속에서는 그 말이 바뀌어요. 뭐로 바뀌냐면 따다다다다다. 뭔 소리인지 몰라요. 눈을 보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정확하게 알아들어요. 안 나갔다간 한 대 맞겠구나. 다음 볼까요? 그 다음 봅시다. 네, 넘어갑시다. 그건.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질문하는 인재예요. 우리나라는 대답 잘하는 사람이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질문하는 사람이 돼요. 다음 봅시다. 저분이 누구냐면요. 고려대학교 총장님이에요. 근데 저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대학 들어오기 위해서 120% 에너지를 써가지고 탈진돼갖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미팅하다가 나중에 취업준비 외에는 하지 않는 애들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아니래요. 그래서 점수가 좀 안 나와도 생각하는 기능이 남아있는 애들을 데려다가 생각하는 교육을 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하는 교육의 핵심이 뭐예요? 질문이에요. 질문도 선생님이 내놓은 질문에다가 답지 쓰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해보게 하는 것. 그래서 유대인 엄마한테 배웠어요. 우리도 한국 엄마들이 뭐라고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어요. 한국 엄마는 학교 갔다 오면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나라 유대인 엄마는 학교 갔다 오면은 질문 뭐 했니?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물어봐요. 야, 너 오늘 질문 뭐 했어? 했더니 아이가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국어 시간에 내가 엄마 있잖아. 이거 질문했는데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알았다. 잘했다. 들어가서 공부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질문이 엄마와 자녀의 대화의 시작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겉보기로 배워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요. 그 다음 봅시다. 예. 다음요. 저분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선생님들의 데모예요. 근데 저분이 뭐라고 했냐면 질문하는 법을 가르쳐야 나중에 훌륭한 과학자, 예술가가 나온대요. 세계에서 가장 질문을 잘하는 민족에게 질문하는 법을 별도로 가르친대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질문 안 하는 민족 우리나라는 질문하는 법도 안 가르쳐요. 질문이 무언지도 몰라요. 다음 볼까요? 네. 엄청난 질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요. 세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자기주도 학습. 다음요. 다음 보십시다. 네, 다음. 예. 초등학교 1, 2학년 방학 숙제입니다. 저거 누가 만들었게요?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경험이 있어요? 왜 저걸 만들어 줍니까? 엄마가. 아이 기죽지 말라고. 상 좀 받으라고. 근데 여러분, 아이 기를 죽이지 않으면은요, 도덕을 배울 수가 없어요.
눈치를 보지 않으면요, 남을 배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은요, 엄마들이 눈치가 없어요. 아이한테 눈치를 가르치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아이가 소리를 지르는데도 불구하고요, 내버려둬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버르장머리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내버려두니까 그래요. 근데 그 아이는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언어가 아직 발달하지 않은 아이가 자기 의사소통을 가장 빠르게 해낼 수 있는 것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야 엄마가 빨리 사탕을 주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엄마가 가서 쉿 하든가 입을 막든가 잠깐 데리고 나가든가 자꾸 그런 행동을 하면은 나중에 아이가 어디서 소리 질러야 되는지, 어디서 소리를 안 질러야 되는지, 소리 지를 시간이 언제고 아닌지를 구분해내기 시작할 거예요. 아이에게 감정적으로 화를 낼 것이 아니라 10번, 20번, 100번 부모가 계속적으로 반복 교육을 시키면은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괜찮은 거예요. 부모가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내버려 두면은요,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 얘기만 미워한대요. 자기 얘기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하고 눈치를 가르치지 않는 부모를 탓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방학 숙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막 학교를 가려고 해요. 갔다 왔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아빠, 내 숙제는 숙제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 숙제 누가 해줄게? 엄마들이 해줬지. 엄마 아빠는 왜 안 해줬어요?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 받고 싶니? 네,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상 줄게. 그리고 저는 문방구로 달려갔어요. 금박지가 달린 종이를 사와가지고 상장 프린트해갖고 줬어요. 거기다가 파란 그 케이스에 싸갖고 주고 5,000원 부상을 줬더니 아이가 입이 이만큼 걸렸어요. 500원만 줘도 난리 날 초등학교 1학년 아이한테 5,000원을 주니 난리가 난 것이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들, 언젠가는 네 친구들이 엄마의 도움이 없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스스로 한 너가 뛰어날 것이다 했어요. 근데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한 번도 자기 일을 저희한테 맡기질 않아요. 스스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잠깐만요. 스스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결과의 평가를 해야 돼요. 하면 안 돼요. 과정의 평가를 해야 돼요. 웃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시험을 보고 났더니 받아쓰기를 봤더니 엄마 나 받아쓰기 했어. 몇 점? 80점. 그러니까 대부분 엄마들은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어제 4급 그거 내가 쓰라겠지. 10번만 쓰고 갔으면 거기서 나왔네. 그거 틀렸잖아 하면서 화를 내는 게 보통 엄마들이에요. 근데 또 좋은 엄마들은요, 2개만 더 맞았으면 100점인데. 아무리 천사표처럼 이야기해도 아이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 나 받아쓰겠어.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하게해요. 제가 전라도 사람이어서 전라도 버전을 하겠습니다. 원매 내 새끼. 가르쳐준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거 맞아갖고 와버렸다냐. 공부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과정에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육이 과정에 칭찬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는데 이어폰을 껴고요, 핸드폰을 껴고 거의 의자에 들어 누운 아이가 있었어요. 칭찬해 줄 것이 없어요. 교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아이를 칭찬할 거리를 찾는데 찾을 게 없어요. 도저히. 중학교 1학년 여자인데요. 앞에 의자에 있다가 발 올리고 거의 들어 누워요. 근데요, 3달 만에 내가 드디어 칭찬할 거리를 찾았어요. 또 왔다. 너 어떻게 또 왔니? 엄마한테 끌려왔어요. 아무나 끌려온 것이 아니란다. 너나 되니까 끌려온 거야. 그래, 그렇게 지난주보다 더 일찍 왔네? 지금 그 아이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몰라요. 스스로 이어폰을 빼고 스스로 핸드폰을 돌돌 말아서 반납을 하고 스스로 예배를 드려요. 과정에 칭찬을 줍니까? 하브르타는 일반 교육에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학습법으로. 근데 학습법이 아니에요. 하브르타는 소통법이에요. 아이와 부모 사이에 빨대를,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브르타예요. 거기에 뭘 집어넣어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넣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사와 아이 사이에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 하브르타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애따 먹어라 하는 식으로 받아 적어라, 받아 애워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이들을 보면서 소통하면 돼요. 하브르타를 가르쳤더니 아이들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교사들이 달라지니까요, 교회 분위기가 달라져요.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니까요, 새신자가 와서 정착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정착률이 높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도 하브르타를 가르치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교사가 부족하니까 아이들을 못 받습니다 했어요. 우리는 정원만 받거든요, 하브르타를. 왜냐하면 교사가 없으니까. 대기하는 인원이 서 있어요. 내 마음 같아서는 대기할 거면 교회로 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 넣어줄 것인데 또 교회는 안 오고 대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1년, 2년 이렇게 와서 성경으로 하브르타 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우리보다 더 믿음의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목사님이 믿음이 없으시네요. 내가 지난번에 겨자씨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던데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나타날 정도예요. 왜요? 말씀을 가지고 계속 토론을 하다 보니까 깊이 있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많아요. 하브르타를 하다가 막히면 그분들이 어디로 간지 아세요? 장로님, 권사님 찾아가요. 장로님, 권사님이 막히면 어디로 온지 아세요? 교육자들 찾아오게끔 돼 있어요. 장로님 찾아오고 목사님 찾아오고. 여러분 목회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나 성경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고 찾아온 사람이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은 그냥 민망하고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하기가 좀 그럴 것 같지만 바쁘신데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성경이 궁금해하고 찾아오는 성도만큼 이쁜 성도는 없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수시로 벌어지더라고요. 목사님 답장 천천히 주셔도 돼요 하고 카톡에다가 자기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건데요, 목사님 해석 좀 해주세요. 그럼 저는 또 해석 안 해줘요. 또 질문을 또 던져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작전인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을 제가 복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교회의 3대 특징, 말하는 교육, 또 질문하는 교육, 그리고 스스로 하는 교육을 이 교회에서 해나간다면, 간담회 때는 그 방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경상도 지역이 아니라 한국을 변화시키는 거점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을 들은 자가 복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복이라고 했습니다. 행하는 것이 어설프다 할지라도 일단은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시작만 순종이에요. 일단 순종하면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역사가,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초대교회 때도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